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쿼자이 익스페리먼털 스터디즈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 우선 첫 번째 difference in difference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그젬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이기도 하고요. 1992년에 우선 제목부터 말씀드리면 이중차분 difference in difference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까?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죠. 한국에도 이제 지난 3, 4년 동안 최저임금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만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분석, 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연구도 더러 관찰되고 더러 찾아볼 수 있고 지난 3, 4년 동안 죄송합니다.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가팔라서 고용이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고 크게 고용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어떤 가정들이 있는지 분석은 정확한지에 대한 좀 비교가 필요하겠죠. 결과를 그냥 가져다가 자신의 주장을 서포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썩 좋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992년 4월 1일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이 4.25달러에 4달러 25센트에서 5달러 5센트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비교적 증가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죠. 4달러 25센트를 받다가 5달러 5센트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두 명의 굉장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재정학과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두 사람의 경제학자 데이빗 커드와 앨런 크루거 두 사람이 1992년 2월과 11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버거킹하고 이제 웬디스와 같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고용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2월과 11월을 선택한 이유는 4월 1일에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으니까 2월은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이고요. 11월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일 거예요. 그래서 고용 자료는 뉴저지에 국한해서만 분석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비슷한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만 뉴저지에서 2월과 11월 사이에 고용의 변화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보시죠. 그래서 데이빗 카드와 앨런 크루거는 뉴저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뉴저지뿐만 아니라 그 가까운 동네 바로 인접한 주가 펜실베니아 주인데 펜실베니아 물론 이제 펜실베니아 펜스테이트는 굉장히 큰 주입니다. 그래서 뭐 동쪽으로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있고 서쪽 끝으로 가면 이제 피츠버그가 있는데 피츠버그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제가 전 가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 부산보다 훨씬 더 멀 거예요. 굉장히 멀고 지형도 조금 험준해요. 그쪽 동네가 둘 사이에. 뭐 여하튼 펜실베니아 모두 수집을 했는데 같은 기간 펜실베니아의 최저임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변한 곳과 최저임금이 이제 변하지 않은 곳을 각각 트리먼트 그룹과 컨트롤 그룹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2월과 11월 사이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전과 후에 뉴저지 트리먼트 그룹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된 곳이니까 고용 변화와 같은 기간 펜스테이트 컨트롤 그룹이겠죠. 최저임금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고용 변화를 비교해 보면 최저임금의 효과를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중차분법은 실험군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다시 말하면 뉴저지겠죠. 뉴저지에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이전과 이후에 나타난 고용의 변화, 뉴저지에서의 고용의 변화가 바로 트리먼트에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고용 변화, 최저임금 인상 이전과 이후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조군의 변화.
이건 바로 펜 스테이트에서의 고용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첫 번째 디퍼런스고요. DID 혹은 DD라고 하는 것은 difference in difference인데 이 첫 번째 디퍼런스, 트리트먼트에서의 디퍼런스와 컨트롤에서의 디퍼런스를 각각 계산을 하고 2월과 11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difference in difference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논문에서 그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여기가 컨트롤, 펜 스테이트니까요. 컨트롤이고 이런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재미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재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 진지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걸 제가 소개할 때는 그냥 그 재미로 보시면 돼요. 뭘 했고, 왜 했고, 어떻게 했는지 정도만 생각하시고 실제로 뭐그 뭐, 여러분 무슨 대학 입시 준비할 때처럼 뭐 이 그 뭐죠? 이 테이블의 의미는 뭐고 여기서부터 어떤 뭐 메시지를 도출할 수 있고 이런 거 안 보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재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은 굉장히 재미있는 과목이고 특히 재정학은 제 생각에 그 경제학과 학생들이 노동경제학과 더불어서 재정학은 꼭 수강했으면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굉장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제학 과목 중에 하나고요. 노동시장은 실제로 대학을 졸업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직장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의사결정들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의사결정들은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선 컨트롤 그룹에서 2월의 고용률은 23.3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의 고용률은 21.17%예요. 그러니까 펜스테이트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월과 11월 사이에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something happen이죠, 그렇죠?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률이 감소하는 어떤 변화가 노동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펜스테이트에서의 컨트롤 그룹이죠. 고용률의 변화는 아무런 처치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2.16% 포인트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리먼트를 보겠습니다. 트리먼트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4달러 25센트에서 5달러 5센트로 파격적으로 인상이 된 곳이에요. 뉴저지는 2월의 고용률은 20%였고 그 다음에 11월의 고용률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20에서 21% 정말 미미하게 상승한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정도는 0.59% 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증가폭은 아닙니다. 소폭 증가했어요. 그래서 각각 컨트롤 그룹에서의 디퍼런스, 고용률의 변화 이게 바로 디퍼런스죠, 그렇죠? 컨트롤 그룹에서의 디퍼런스와 트리먼트 그룹에서의 디퍼런스를 각각 계산을 했고 이제 우리가 트리먼트와 컨트롤 그룹 사이의 차이를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그래서 뉴저지 마이너스 펜 스테이트고요. 그래서 이 값에서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이 값에서 0.59 빼기 마이너스 2.16을 하면 우리가 어떤 값을 얻을 수 있냐면 2.76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지역 사이의 고용 변화의 고용률 변화의 차이는 2.76% 포인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76%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월과 11월 사이에 고용률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카운터 팩추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펜스테이트에서와 같이 고용률이 감소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예, 펜스테이트와 뉴저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뉴저지와 펜스테이트에 인접한 곳에 있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기 오하이오 주랑 붙어 있는 그 저기 피츠버그 쪽에 가면 이야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여하튼 예.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뉴저지랑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뉴저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펜스테이트에서와 같이 고용률이 감소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고용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0.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얼마만큼일까? 0.59%포인트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었더라면 펜스테이트에서와 같이 고용률은 2%포인트 더 하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소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고용률이 감소했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고용률은 2.76%포인트 상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선 위에 있는 직선은 이건 바로 펜스테이트예요. 펜스테이트의 2월이고 before가 after가 11월입니다. 펜스테이트에서 최저임금, 물론 이제 펜스테이트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없었어요. 하여튼 2월 달에, 그러니까 조사 대상 초에 before 2월 달에 고용률은 비교적 높았고 최저임금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는 고용률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이만큼 떨어진 것이죠. 자, 죄송합니다. 고용률이 이만큼 하락했어요. 최저임금이 없었더라도 고용률은 왠지 모르지만 고용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였던 것이죠. 인근 지역이 대체로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가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이제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 정직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로 뉴저지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2월 달의 고용률은 펜스테이트보다 조금 낮았었어요. 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월 달에 펜스테이트는 23.3%고 뉴저지는 20.4%였었어요.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뉴저지가 2월 달에 고용률이 조금 낮았었어요. 그리고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었죠. 그래서 11월 달에 고용률은 약간 늘어났죠. 0.5%포인트 정도, 아주 약간, slightly,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뉴저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더라면 이게 바로 counterfactua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counterfactual. 그러니까 실제로 처치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quasi experimental studies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앨런 쿠르거나 데이빗 카드가 의도적으로 뉴저지의 최저임금을 인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그 기간에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재미있는 리서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뉴저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뉴저지가 그렇게 큰 주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그 인구 밀집도는 높고 뭐 뉴욕 시티와도 가깝고 주변에 이제 대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고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곳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에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인근 다른 스테이트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니까 이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연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카운터팩추얼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마도 펜실베니아와 비슷하게 고용률이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counterfactual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알약 인상이 없었다면 알약한테 얘기해서 제가 광고비 같은 걸 받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 갖는 방향으로 예, 뒷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전혀 관련 없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다면 그럼 뉴저지에서도 고용률이 펜스테이트와 마찬가지로 패러럴하게 평행하게 하락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이만큼 고용률이 상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고용이 상승한 것이죠. 이렇게 비교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말 고용이 증가하는 거냐? 이건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챕터 2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DID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정말 그런 것이냐? 근데 뭐 어제죠.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상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도구 변수 인스트루멘tal 죄송합니다. 인스트루멘tal variables 도구 변수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뭐 이제 교재에는 이제 킨더가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라고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엔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우선 초등학교의 저학년 같은 경우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지면 학생들의 성적이 좋아질까? 대체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제 학생들도 뭐 단순히 경쟁보다는 협업이라든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이제 상호작용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랙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학습 능력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교육을 잘 몰라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클래스 사이즈는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도구 변수는 제3의 변수를 가리키는 것인데 x와 y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때 x에는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제 y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x가 y를 코자하는 이런 관계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상관관계 정도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분명하게 x가 y를 코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정말 클래스 사이즈의 차이가 학생들의 테스트 스코어의 차이를 야기하는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 변수 IV라고 부르죠. 도구 변수를 이용을 할 텐데 이 도구 변수는 그러니까 어떤 걸 도구 변수라고 부르냐면 x에는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런데 이 도구 변수가 y에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이 x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죠.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변수를 이제 도구 변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급의 크기, 클래스 사이즈가 작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만일 그렇다면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한다든가 교사를 더 충원한다든가 혹은 이제 학교 건물을 증축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 사이즈를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래스 사이즈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교육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겠죠.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녀 교육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를 찾아다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한국 같은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뭐 학교를 찾아서 이사를 가는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 뭐 집값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인해서 이사 혹은 이주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하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은 미국의 학교와 이제 한국의 학교 시스템이 조금 다르니까요. 그 물론 뭐 좋은 학군이 있는 곳에 이제 거주해야 그곳에 있는 학교에 이제 배정을 받게 되는데 뭐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던가 아니면 뭐 빈집이 없다든가 뭐 그러면은 사실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애초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뭐 저학년 경우에 이제 책을 읽어주는 뭐 책도 많이 읽어줄 수 있고 이제 자녀들의 학습을 많이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학습도 지도해 줄 수 있고 이제 한국 같은 상황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사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의 열정이 클래스 사이즈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사이즈 어떤 아이는 클래스 사이즈가 큰 학교에 가 있고 어떤 아이는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에 가 있는 것 그 현상만을 가지고서 이게 랜더마이즈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어떤 아이는 클래스 사이즈가 큰데 간 거고 어떤 학생은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데 간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그 부모가 뭔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열정, 교육열 뭐 이런 거 그렇죠? X는 클래스 사이즈고요. Y는 테스트 스코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것은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테스트 스코어입니다. 클래스 사이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3의 요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트로 표시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혹은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에 어떤 아이는 클래스 사이즈가 물론 이제 사랑이 없어서 클래스 사이즈가 큰데 보내는 건 이제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만 하여튼 부모의 어떤 교육열, 관심, 뭐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아이들은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곳에 가고 어떤 아이는 클래스 사이즈가 큰 곳에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테스트 스코어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클래스 사이즈와 테스트 스코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녀에 대한 교육을 무척 신경 쓰는 부모는 어떻게 알아서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혹은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킬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열이 관심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 스코어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서 테스트 스코어가 좋은 게 아니라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를 선택한 이들의 부모님들 때문에 테스트 스코어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급 규모가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서 학생들의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부모 엄마 아빠 때문에 학생들이 학급 규모가 작은 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정말 자연스러운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이런 좀 우리의 일상생활에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사례를 분석한 경우 클래스 사이즈와 테스트 스코어 같이 우리 굉장히 와닿는 그런 클레임이잖아요. 그런 가설입니다. 클래스 사이즈가 작아지면 성적이 좋아지더라.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들여다봤더니 이러한 그 부모의 영향력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클래스 사이즈와 테스트 스코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클래스 사이즈 때문에 테스트 스코어가 좋은 게 아니라 작은 클래스 사이즈를 선택한 부모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학생들을 랜더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클래스 사이즈가 큰 학교에 보내고 어떤 학생들은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랜더마이즈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그 제가 말씀드렸던 클래스 사이즈와 테스트 스코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걸러낼 수 있을까? 이걸 이제 고민했던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캐롤라인 학스비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학력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제 뭐 출생률이 높아서 학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이제 학급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서 당연히 이제 뭐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겠죠. 그럼 당연히 클래스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러한 현상은 뭐 제가 서울에 사니까 또 우리 학교도 서울에 있으니까 이러한 현상은 이제 서울 여러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어떤 지역은 이제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뭐 태어나도 이제 금방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제 그런 지역이 있겠죠. 그런 지역의 초등학교들은 클래스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아이 뭐 신도시라든가 혹은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육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출생률도 높고 혹은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제 부모가 이사를 해서 이제 그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어, 예, 클래스 사이즈가 커질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학력 인구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학년마다 학급의 크기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5년생, 2016년생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표시를 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저출산 문제, 한국 우리나라의 이제 심각한 문제긴 한데 뭐 그 얘기는 뭐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어, 매해마다 태어나는 이제 출생하는 아이들의 수가 이제 점점점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해는 조금 더 많이 태어날 수 있고 어떤 해는 조금 더 적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유치원을 들여다봤더니 7살 반 2015년생이라고 한번 해보죠. 7살 반은 상대적으로 적고 6살 반 2016년생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잖아요. 2015년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이를 좀 적게 낳았는데 2016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상황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죠. 201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생아 숫자가 줄어들었다가 2016년 1월과 3월 사이에 줄어든 만큼 더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2015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에 학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리고 201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학급 규모가 이제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이런 이제 누군가 인위적인 조정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산율, 출생률의 변화에 따라서 클래스 사이즈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현상에 주목을 했고, 그러면 2015년생과 2016년생의 클래스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다를 테니까 이들의 학업 능력 혹은 테스트 스코어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클래스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2015년생들의 테스트 스코어가 더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클래스 사이즈가 작을 때 테스트 스코어가 좋아진다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실제로 분석을 해봤더니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고 결과 말씀드렸으니까요. 우리의 관심은 클래스 사이즈의 차이가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거고요. 이제 캐롤라인 학스비의 예를 보면 학급 규모가 큰 2016, 학스비는 2016년생, 2015년생 본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이그젬플입니다. 15년생, 16년생. 그래서 2016년생이 학급 규모가 큰 2016년생이 학급 규모가 작은, 큰이 아니고 작은입니다. 작은 2015년이 더 작으니까요. 2015년생 반으로 옮기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제 월반 같은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학년 이제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런 선택을 잘 부모들이 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클래스 사이즈의 차이는 유지가 될 거예요. 학급 규모의 차이가 부모의 보이지 않는 역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출생률
혹은 뭐 초등학교 진학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다 초등학교에 진학하니까 출생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2015년생의 2, 3학년 때의 학업 성적과 2016년생의 2, 3학년 때의 이제 학업 성적을 비교하면 클래스 사이즈에 따른 테스트 스코어 혹은 학업 성취도 차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초등학교 진학률이 바로 학습위가 사용한 도구 변수 IV (Instrumental Variable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학업 성적이라고 하는 Y 변수에 이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렇죠? 출생률의 차이가 학업 성적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만 클래스 사이즈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이게 바로 도구 변수의 정의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도구 변수라고 하는 것은 x에는 영향을 미치되 이제 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 말씀드렸듯이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클래스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 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은 불연속 회귀, Regression Discontinuity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얘기했던 이그젬플은 이제 시카고 공립학교의 이제 보충 수업입니다. 정말 보충 수업 필요한가? 이게 이제 그 성적이 조금 뒤처진 학생들에게 이제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뭐 여러분은 조금 저와 이제 다른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과거에는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을 누구나 쉽게 이제 식별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학생들 죄송합니다. 성적이 이렇게 썩 좋지 못한 학생들에게 좀 잔인한 그런 그 교육 정책을 많이 사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하튼 간단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재난지원금 얘기를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여기에선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이제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을 이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소득 인정액이라고 합니다. 대략 207만 4천 원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사시는 분 같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단독 가구 기준 169만 원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득 인정액이 207만 5천 원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요. 소득 인정액이 207만 4천 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threshold라고 하는 게 존재해서 뭐 cut-off value, threshold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hreshold가 존재해서 threshold를 넘으면 자격이 없고 threshold를 넘지 않으면 자격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제 생활 수준을 비교하고 싶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재난지원금의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소득 인정액이 207만 5천 원인 사람과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207만 4천 원인 사람을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 둘의 어떤 물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하면 안 되고요. 소득 인정액이 207만 threshold를 살짝 넘는 사람들 여러 명, 그 다음에 threshold를 넘지 못하는 사람 여러 명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Regression Discontinuity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충 수업에 대한 이야기 뭐 하기 전에 잠깐만 조금만 더 보죠. RD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트리트먼트가 취해지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threshold라고 하는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 또는 뭐 넘어서지 못할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구분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반대의 경우에는 컨트롤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경우에는 이제 컷오프 혹은 threshold라고 하는 어떤 기준, 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보험료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해당하는 것이 소득 인정액 207만 4천 원이고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실험군, 넘을 경우에 이제 대조군으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서 생활 수준을 비교하려고 한다면 이런 threshold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좋겠죠. 기준점 threshold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성의 차이가 점점점 예, 벌어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교하는 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실시하면 성적이 향상될까? 향상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어떨까? 물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성적이 평균 이하인 학생들에게 보충 수업을 실시하는 제도는 사실 그 자체로 인권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뭐 제가 보충 수업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 성적이 평균 이하라는 사실을 이제 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뭐 서머스쿨인데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제 인용한 논문에서는 서머스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충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 뭐 이 경우에는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이 서머스쿨에 참여할 것이고 방학 때 그럼 당연히 이러한 보충 수업은 성적을 향상시키는 작용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보충 수업을 들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보충 수업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뭔가 그 자기 선택, 셀프 셀렉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서와 같이 뭔가 더 잘하는 학생들이 보충 수업과 같은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이유는 사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셀프 셀렉션 혹은 자기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죠. 보충 수업 과연 필요할까? 1996년 꽤 옛날 이야기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국공립초등학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모든 학생들이 학기 중에 모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고요. 모의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넘지 못하면 방학 때 썸머스쿨입니다.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해요. 가까스로 보충 수업을 모면한 학생들과 아깝게 보충 수업을 모면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제 뽑아서 회귀불연속 기법, Regression Discontinuity 기법을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그룹의 학생들 중에서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가까스로 보충 수업을 모면한 학생들과 어쩔 수 없이 보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성적의 트레시홀드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걸 이제 넘은 학생들은 보충 수업 면제, 그다음 이 점수를 넘기지 못한 요 근방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보충 수업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인 학생들과 면제를 받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성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봤더니 주로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충 수업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충 수업 이후에 아깝게 보충 수업을 모면하지 못한 그러니까 대상인 학생들이겠죠. 아이들의 성적은 가까스로 보충 수업을 모면한 학생들의 성적보다 훨씬 좋았고요. 다만 이제 학년이 높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충 수업을 시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성적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쿼자이 익스페리먼털 스터디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리 2장을 마친 뒤에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실험 연구의 경우 이제 진짜 실험 연구와 같은 랜덤리스가 사실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뉴저지에는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고 펜실베니아주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 물론 어느 정도의 랜덤니스는 있겠지만 우리가 익스페리먼털 스터디에서 얘기한 것처럼 완전한 무작위성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뉴저지에서도 만일 최저임금이 인상하지 않았었더라면 펜스테이트와 같은 고용 하락 추세가 있었을 것이다. 카운터팩추얼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럴까? 만일 고용 하락 추세가 없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뉴저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버렸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보지 않은 역사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이 아니라 고용 하락 추세가 나타나지 않은 거라면 또 어떨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 감소가 뭐 지연됐거나 어느 정도 메이크업 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없었어도 고용 하락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고용 상승을 촉발한 것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뉴저지와 펜스테이트는 애초에 다른 지역일 텐데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겠습니다만 만일 그 두 지역의 차이가 그러니까 이 실험을 한 앨런 크루거나 데이빗 카드가 물론 인지하지 못했을 차이는 없을 거예요. 두 경제학자는 정말 어메이징한 슈퍼스타와 같은 경제학자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지역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즈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이슈는 클래스 사이즈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가 출생률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이었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도구 변수가 그렇게 썩 유용하지 않다면 뭔가 x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도구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x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y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제 그런 변수인데 x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설명력이 미미하다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충 수업의 경우 이제 가까스로 보충 수업을 모면한 이제 면제겠죠. 면제 학생들과 에, 모면하지 못한 이제 대상 학생들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있다면 어떨까? 능력의 차이가 이제 사실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점 근방에서도 서로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컷오프 혹은 트레시홀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는 건데 이 둘 사이에 기본적으로 동질성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 두 그룹의 동질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인데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유는 재정학에서 다루는 상당히 많은 주제들, 그 다음에 이슈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선 챕터 3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